자, 교수님 네, 연휴 잘 안녕하세요. 보내셨습니까? 네네, 덕분에 잘 네, 지냈습니다. 쉬셨습니까? 네. 제가 근데 빨간 날에는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걸 깜빡했는데 당연히 안 하는 걸로 생각하셨던 거죠.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프리데스크는 뉴스 데스크는 빨간 날에도 하지만 프리데스크는 안 합니다. 네. 그리고 프리합니다. 네, 프리합니다. 굉장히 프리합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책을 갖다 주셨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시는데 제가 열심히 보고 독후감을 써서 드려야지. 자, 오늘의 키워드 3개부터 보겠습니다. 자, 거래량 정상화, 가계대출 증가, 입주 절벽 이렇게 3개를 골라왔는데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전세 사기 특집을 네, 보내드린 관계로 시장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니까 한 달 만에 들여다보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 쉬었으니까. 예. 그래서 한 달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다. 아니면 아직 멀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같은데 네. 우선 회복이라는 기사나 의견부터 좀 보겠습니다.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 전분기 대비 약 78%가 증가했다. 와우.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시장 상황 바뀐 겁니까? 또 팩트 체크를 들어가야겠죠. 네, 우리 프리데스크에서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78% 늘은 거 네. 맞습니다. 네. 전분기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시계열. 네. 시계열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만 갖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내기를 하든 뭐라든 3세판, 3개는 봐야 돼요. 3분기는 네, 봐야 되는 그전에 거죠. 것도 네. 어떤지 좀 예, 봐야겠죠. 그림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어떻습니까? 평소에 반토막도 안 되고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죠. 평년에 비하면. 네. 심하게 얘기하면 2015년도에는 3만 5천 건을 넘었었어요. 예. 그럼 지금 3천 건이거든요. 10분의 1 토막이에요. 네. 그러면 그것도 같이 써줘야 될까요? 안 써줘야 될까요? 써줘야죠. 네. 지금 근데 2021년하고 비교해도 반토막이네요. 네, 거의. 네. 반토막이죠. 네. 뭐 10분의 1 토막부터 3분의 1 토막부터 딱 하나 작년에 이제 거래량이 줄기 시작했잖아요. 너무 안 상반기에 좋았죠? 집값이 오르는데도 네. 그러면서 하반기엔 더 줄었잖아요. 굳이 왜 그것만 비교를 해서 쓰죠? 잘못된 거죠. 통계를 갖고 좀 장난을 친 거군요, 저거는. 네, 장난을 좀 심하게 친 네, 거죠. 장난을 친 거죠. 이거를 낸 그 출처가 있을 텐데 그분들이 진정 부동산을 사랑하고 네. 공정하고 투명하고 좋은 정보를 주시려면 네. 제가 이 그림 만드느라고 여기저기서 전화들이 오셔가지고 바로 오늘 낮에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체크 네. 다 해보고. 자, 팩트 체크 됐죠, 여러분? 네. 이 기사는 허위 과장 보도다. 라고 근데 보면 맞긴 되겠죠. 하네요. 전분기보다는 70% 늘어난 건 맞네요. 교묘하게 맞는 거죠. 교묘하게 전분기보다는 70% 늘어난 게 맞지만 이게 네. 거래량 정상화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네요. 전혀 없죠. 전혀 없는 거네요. 네, 그래서 평균을 네. 비교해봐야겠죠. 그래서 네. 이거는 이렇게 답변 드리면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네. 다른 요소들도 마찬가지예요. 전국 뭐 이거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맞춤형 기사만 자꾸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속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2월이랑 4월 그러면 4월 가계대출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고전에 고전에, 부동산 플랜에서 나온 거예요? 네네. 여기가 노도 이런 거 되게 좋은 자료로 내시는데 왜 이런 기사를 내셨지? 1분기하고 비교한 거는 팩트는 맞으니까요. 네, 팩트는 맞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 뭐 말씀 주셨죠? 그 가계대출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4월 가계대출 가계대출. 늘었다고 또 기사 나왔잖아요. 8달 만에 상승 전환되었다. 대출 든 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주담대가 늘었기 때문에 이제 거래 활성화의 신호가 아니냐. 거래 뭐 안 이런. 늘었잖아요. 보셨잖아요.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것도 또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조금 그러니까 안 좋았을 때와 지금 모두 다 비교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기업 대출 이걸 말씀드릴게요. 어제 5월 4일인가 5일 어린이날 전에 네. 꼭 이런 기사는 또 그렇게 좀 바쁘고 이럴 때 나와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올 것이 오고 있다. 5대 은행 대출 회수 못해 떼인 돈 벌써 4조. 지금 이거 심각하거든요. 저번주인가 제가 여기 방송 프리에서 말씀드린지 모르는지 어디서 말씀드렸는데 대출 연체율이 지금 증권사는 PF 대출 연체율이 10%를 넘어섰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저축은행들도 지금 엄청 올랐어요. 네. 지금 난리거든요. 제가 볼 땐 난리예요. 네. 그런데
지금 대출 들었다고 좋아하고 집값과 연관시키는 기사를 쓰는 게 이게 정상적인 기사라고 보기에는 조금 비합리적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썼을 때 대출이 든 연이 뭐가 있어요? 우리 특례보험자 이론 들었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돈을 퍼붓잖아요. 그 당연히 늘죠. 그렇죠. 그게 대출 네. 전체 가계신용에 들어가니까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추고 마치 이거를 늘어가지고 뭐 주택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건 잘못된 거죠. 네. 아마 그 기자분이 갭 투자하신 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되고, 그럼 우리가 판단할 건 그거죠. 얼마나 지금 부실채권이 심각하냐. 네. 지금 그림 하나 있는데요. 보시면 그 박스로 된 거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요, 이 대출해주면 이 5분류로 나눕니다. 예, 예. 이렇게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무, 맞습니다. 추정 손실인데요. 그림 이제 잘 보시면 캡처해서 시청자분들 보시면 좋은데요. 보시는 것 같이 요주의도 벌써 연체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요주의가 지금요, 양이 그 대상자가 지금 막 30% 40% 넘어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분들 중에서. 네. 그러면 이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픽스 금리가 6개월마다 적용을 해서 대출 변동 금리를 적용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많이 올랐던 금리가 1월 달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처음 3-4달은 버텼겠죠. 갑자기 오른 거를. 네. 근데 지금 4월, 5월 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힘든 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반증되겠죠? 네. 그 와중에 고정 이하 회수 의무는 이미 손실 처리되는 거예요. 이거 네.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게 지금 38%씩 막 다 늘었어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지금 편안하게 있을까요? 여기다 대고 뭐 대출 들었다고 좋아할까요? 그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줄이고 시장을 정확히 싶겠죠. 보실 게 네. 거기다 이 차주 그 상환 능력이 심각한 그 회수 의문 말고 요주의에 해당되는 분들이 내용 자체가 좀 좋지가 않다는 네. 거예요. 연체 형태가 뭐 전화를 하면 이거죠. 연체됐는데 문자를 띄우면 뭐 언제까지 갚을게요 이런 개념이 없어지고 전화를 안 받으면 안 어떤 받고. 얘기일까요?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게 부동산의 영향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하방이잖아요. 가방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 PF도 좀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을 전에 가을쯤 분명히 좀 우리나라도 좀 나타날 거다 뉴스로. 그럼 그때 되면 지금의 거래량 증가도 지금 멈췄거든요. 결국 4월도 3천 건 아직은 안 됐어요. 네. 제가 볼 때 맥스로 잡으면 3,500건 정도까지 나올 항상 것 같아요. 6천 건 정도는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6,100, 200은 네. 넘어야 이제 완전 상승이죠. 예, 예. 그러면 그것도 좀 거기도 반도 기준이 안 안 되네요. 되고. 네. 근데 또 5월 달이 또 지금 100 몇십 개거든요. 보통 이 정도 시간이면 한 200개 좀 넘어줘야 되는데 추정을 해가지고 지금 2주 지났잖아요. 네. 2주면은 170개면은 2주니까 4배잖아요. 그러니까 7번을 곱하는 게 네. 7하면 2,000도 개수가 안 한 되네요. 1,500, 2,000도 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10배를 해봤어요. 10배, 1.5배 최대한 해보니까 그래도 한 2,700밖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5월 2주까지 현재 이런데 만약에 4주차까지 그렇다면 나머지 한 달은 하락으로 바뀌겠다고 판단이 드는 게 지표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기사에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뭐 송파, 강동, 뭐 요새 네. 올라 이런 거 기사 예,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는 전주 얘기입니다. 이번 주는요. 제가 가져왔는데 그림 혹시 되는지 모르겠는데 송파 헬리오시티하고요. 네. 잠실 렐스 그림이 있어요. 화살표 선으로 된 게 네. 보시면 띄우면 좋은데 올 5월 달에 보시면 저기 끄다리 꺾인 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저게 이제 어디예요? 보시면 누구나 선호하는데 헬리오시티 네. 9,000세대. 근데 5월 달에 두 건이 하락 거래가 나온 거예요. 초에. 그럼 상승 추세가 약간 꺾였죠. 네. 그러면 이게 2주 동안에 앞으로 또 거래가 나오겠지만 그것들이 머무른다라면 어떻게 상승 여력이 약해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사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죠? 이것까지 넣어서 써야죠. 그렇죠. 이게 하나가 5월 5월에 꺾인 6일이고 거. 하나는 네. 5월 10일 기사예요. 10일자 거래된 거거든요. 두 개가 됐는데 하나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게 반등의 힘이 좀 약해진다. 뭐지? 더 올라가기 힘들겠다는 판단 들잖아요. 엘스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네. 잠실 엘스라고 있는데요. 열어보시겠어요? 또 그 그림 하나 있거든요. 그 두 개가 제일 인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많이 떨어졌던 데예요. 네.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하다가 지금 여기도 그림을 보시는 바와 하나가 같이 떨어졌네요. 예, 네. 그리고 21억 2천으로. 네. 떨어진 맨 밑에 떨어진 거는 직거래를 해서 뺀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저 끝에 점 두 개를 보면 올라가지 못하고 접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추세가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사는
이전 기사 여기 오를 때만 잠깐 오를 쓴 때, 거예요. 잠깐 올랐을 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팩트를 항상 우리 부동산 기사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팩트를 갖고 안 쓰고 팩트를 쓰시는데 요만큼의 팩트를 갖고 쓰시는 거군요. 이만큼의 팩트를 보시고 정확하게 쓰셔야 안 되는데 쓰고, 네, 네, 맞습니다. 브로드하게 큰 그림을 보고 맞아요. 팩트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래야 정확하게 판단이 요 됩니다. 시점에 요 팩트만 딱 보시는 거예요. 어디에 유리한 것만. 네.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늘어난 거래량도 전분기 대비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래량 정상화는 아니고 아니죠. 대출이 늘어난 거는 특례 보금자리 론의 효과가 영향이 있고, 네. 컸고 그렇게다가 지금 가계대출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너무 높아지죠. 대출 전체 규모가 커진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악재가 될 수 있고 도리어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거를 다 종합해 봤을 때는 지금의 상황은 경기 회복 조짐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침체에 내시는 이제 거겠죠. 들어가는 시작이죠. 네. 그건 뭐 누구나 알고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인지 저도 오늘 그 한국은행의 기준을 보니까 네. 가계대출이 GDP 전체 규모가 GDP의 80%를 넘으면 그 가계대출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한국은행이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가계대출 총 규모가 작년 말 현재 105.1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80%를 넘어서면 경기 네. 침체를 이 대출 규모 가지고도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는데 맞아요. 뭐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그렇죠. 이자 부담은 늘어나고 예, 예. 그러니까요. 근데 105.1이다. 그러면 뭐 안 그래도 안 좋은 경기에 이 가계 빚이 뇌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의 내용이 이제 말씀 주셨지만 80% 이상일 때는 1년이나 2년 네. 내에 침체될 확률이 한 60, 70% 되는 거고 네네. 지금처럼 100을 넘었으면 그 비율이 8, 90% 올라가고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은 논문 결과 보고서 내용이거든요. 그 우린 100을 넘었잖아요. 넘었기 때문에 이게 쉽게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지금 뭐 뉴스도 많이 보시잖아요. 네. 글로벌도 안 좋고 반도체도 당분.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하고 내년 한 해는 정말 어쩌면 어려운 시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피부를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은행에 계신 분들은 느끼고 있거든요. 실제로 느끼고 있고 현장에서 지금 PF를 추가로 연장하고 대환대출에서 사업을 이어가던 현장들이 돈을 잘 못 구하고 있어요. 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물류창고가 사업이 가다가 돈 다 투자했는데 55개 큰 군대 중에 10개만 이어서 하고 있고 예. 이 45개는 스톱이에요. 그러니까 파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아직 파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일이 좋아질 일은 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105%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미 OECD나 IMF에서 경고했고 네. 또 뭐 이코노미스트 경고를 했고 드디어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금감원도 모니터링 한다고 그러고 이미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이창용 총재가 요번 거 말고 1월 달 금통위 때 네. 사실 2월이었나요? 그때 올렸어야 되는데 0.25를 못 올릴 때 저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말을 더듬는 건 제가 처음 봤거든요. 동결하면서 걱정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이 정부의 어떤 대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미스매치는 있다라고 네, 맞습니다. 소신 있게 얘기했단 예.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겠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한국은행조차도 이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연동돼서 당분간 침체가 올 거라고 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딱 대놓고는 그렇게 말씀을 못 하시니까 맞아요. 이런 자료를 내시면서 그렇죠. 애둘러서 맞아요. 기업 대출, 가계 대출을 지금부터 감독 기관들이 봐야 잘해요. 된다라고 그렇죠, 계속 그렇죠. 워닝을 주고 계시는 그거 실제 있는 것 나타나고 같아요. 있잖아요. 네네. 네네. 지금 도킴님이 이러셨어요. 105%면 GDP보다 빚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못 갚죠, 못 갚죠. 네, 네. 국민 총생산보다 지금 가계 신용 금액이 더 많은 상태여서 참. 그러면 기업 대출도 지금 굉장히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기사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심각합니다. 네. 여러분 아시지만 18%가 제가 알기로는 좀비 기업, 한계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금리가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지나야 이제 우리가 다시 건전한 경제 펀더멘탈이 올 것 같은데요. 뭐 IMF도 겪고 나서 우리가 잘 성장했잖아요. 왜 거품 있는 건 제어가 돼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업 대출에서 제가 알기로는 18% 정도가 지금 한계 기업, 좀비 기업이라고 그러죠. 예. 그럼 아시겠지만 자기 번 돈으로 이자를 못 내는 그것도 3개월 이상 계속 못 내는 데를 3년이죠. 3년. 네. 못 내는 데를 한계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코로나 때 저금리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서 거기서 망할 기업들도 버텨왔어요. 지금까지. 혹시나 하고. 근데 지금 상태가 좀 더 안 좋잖아요. 그럼 그 기업들이 더 살아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 분명히 어디선가 소식들이 들려오겠죠.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대한민국 경기 침체의 신호탄이 아닐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준비한다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에는 분명히 악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들을 볼 때 이 올 한 해는 변동성이 많고 정말 파도 치는 바다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 가지 지금 뭐 앵커님 말씀 주신 대로 질문 주시는 것마다 저는 비관론자도 아니고 네. 그 하락론자도 아니고 정상론자고 국가 발전론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말씀드린 거지. 왜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그렇죠. 피해가 최소화되잖아요. 그러고 나야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준비를 안 하면 회사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 뭐 하락론자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경제는 딴 나라에 비해서 펀더멘탈이 기본적으로 좋으니까 이 과정을 거쳐야 젊은이들이 또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연결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체크를 하고 같이 준비를 해야지 네. 극복할 때 또 힘이 들겠죠? 네, 뭐, 맞습니다. 네. 자, 이제 가격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이 상승 전환했다. 이 뉴스가 또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강남 불패 다시 한번 나왔고 송파 아까 또 보여드렸잖아요. 네, 용산 뭐 네. 다 나왔습니다. 다시 내려갔잖아요. 다음 주에는 네. 반대 기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게 4월까지를 기준으로 했기 네, 때문에 잠깐 맞습니다. 올라갔을 때 그때를 얘기하시는 건 맞습니다. 거죠? 그러면? 항상 그렇습니다. 네. 그런 기사에 휘둘리지 마시고 네. 프리데스크나 요새 그 데이터를 많이 보여주는 유튜버가 많으니까요. 조금 둘러보시면 네. 아 시장이 정확하게 어떤지 판단하실 겁니다. 서울 아파트 지금 자갈치님이 이루어졌어요. 서울 아파트 7월부터 역전세 쏟아진다. 이렇게 하셨는데 6월부터 나올 겁니다. 6월부터 나올 거라고. 지금 저 원베일리라고 있어요. 한 3,000세대. 네, 그리고 네. 은평구 쪽하고 합해서 한 5,300세대가 7, 8월에 입주거든요. 입주를 하죠. 네. 네. 지금 역전세 중이잖아요. 그럼 7, 8,000세대를 누가 채우죠? 그럼 원래 있던 집에서 나 들어가시는 조합원들하고 그럼 이 집도 예. 비잖아요. 네. 그리고 7, 8,000세대가 나온 거예요, 물건이. 근데 전세가격이 비싸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8월이니까 보통 3개월 전에 물건이 나와요. 근데 지금 서초구 지금 저번 주 부동산원 통계가 어제 나왔잖아요. 서초구 보면 좀 약간 하락이에요. 네. 그 이유가 뭐냐? 원베일리 그 8월 입주 물량이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요. 벌써 똑똑한 분이죠. 빨리 놔야지 전세라도 놓으니까 그렇게 물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8월이면 5월 맞긴 맞죠. 8에서 3 빼면 5니까 조금 지나면 이제 6월 되면 이제 그 물량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1월달, 2월달에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뭐 물량 많아서 역전세 들어주고 막 압박받아 있잖아요. 그 현상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게 가다가 8월을 좀 넘었다. 지금 개포자의 프레지던스 아직도 한 매물이 전세가 700개예요. 예. 500개, 700개. 아직도 안 채워졌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게 또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는데 이제 내년 1월에 또 한 저 DH 파크라고요. 네. 강남에 6,700세대하고 대충 한 8,000세대 또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강남 역전세 자꾸 말씀드린 거예요. 강남 투자는 연말에 하셔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간다는 기사들에 휘둘리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으면 물건이 많으면 당연히 싸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기본이니까. 네. 입주 물량이 나온 다음에 혹시 강남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시고 계시는 연말이 분은 좋다. 연말이 좋다. 연말까지는 기다려라. 네. 라는 팁을 주셨고요. 근데 요즘에 소형 아파트 3.3제곱미터 네. 그러니까 한 평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게 평당 가격이 특히 다른 평수보다 조금 많이 비싸고 분양가도 이쪽이 비싼데 이 작은 평수는 왜 이렇게 좀 특히 더 안 내려가는 겁니까? 시대를 좀 반영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소형 평수라는 개념이 85 이하잖아요. 60제곱미터 네. 들어가잖아요. 60제곱은 25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게 뭐냐면 기존 주택 있잖아요. 10년 차 넘은 것들, 그러니까 15년, 20년 차 이런 아파트들은 구조가 지금하고 틀려가지고요. 동선이나 이 가변벽이라든지 이런 건축 공법이 다 달라서 네. 지금 한 15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거든요. 공법이. 그래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입주한 아파트들은요. 지금 들어가 보시면 25평이 32평보다 20년 전, 25년 전 32평보다 훨씬 넓습니다. 실제 면적은 작은데 왜냐하면 보세요. 일단 베란다 있지 않습니까? 네. 베란다를 25평은 가볍게 확장을 해요. 왜냐하면
세탁기와 건조기가 생겨가지고 베란다에 빨래 넣는 일이 없잖아요. 그게 필요가 없어지니까. 화분은 그대로 두면 네. 돼요. 그러니까 일단 넓어지잖아요. 근데 집을 지을 때도 또 예전에 집들은 25평이어도 거실이 커요. 네. 거실이 크니까 방이 작았죠. 거실이 작아요. 예, 예, 방이, 예, 방이 크고. 네, 그러니까 답답해 보이고 이런데 지금 여기서 값이 뛰는 소형 평수 분양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지금 2030, 40 세대들이 큰 집보다 또 아기도 많이 안 나니까 애초에 살 때 아기 하나를 예측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딱 25평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결론 나왔죠. 수요가 몰리고 몰리는군요. 있고 네. 소형 평형의 건축공법과 동성공법 이런 것들이 좋아져서 좋아졌고. 32평 같은 느낌이 있고 효용적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몰리니까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지가 있고 네. 거꾸로 32평은 수요가 이쪽으로 몰리면 조금 줄겠죠. 네. 이런 걸 잘 감안해서 보시면 이것이 그 강남에 똑같은 32평의 아파트가 있고 옆에 오피스텔이 하나 있어요. 그럼 여기 오피스텔이 10평짜리가 3개 있으면 네? 그럼 이거보다 비싸야 되잖아요. 예, 예. 얘는 또 싸요. 싸죠. 네. 근데 근데 아파트는 또 비싸요. 이 아파트라는 특정한 브랜드에 대한 개념 때문에 소형 평수가 더 지금 혜택을 보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제가 볼 땐 강남은 오피스텔이 뜰 거예요. 강남이든 마영성이든 도심에 요즘 오피스텔 새로 있는 것도 비싼 거 말고 기존 오피스텔들이 네. 주거용으로 지을 때들이 있었거든요. 10년 차, 20년 차 된 것들 다 개별 난방화 돼가지고 아파트랑 큰 차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 스마트 하시니까 예. 그쪽으로 가시는 수요도 생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 수요가 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분양가가 높은데 이제 팔릴 수 있는 게 뭐냐, 중도금 대출이 되잖아요. 네. 분양가는. 작으니까. 그걸 노리고 네. 또 업체들이 좀 높일 수 있는 거죠. 전체 볼륨에서 작으니까 5억 대출 되면 대충 웬만한 분이면 마음만 먹으면 사인하면 분양 받잖아요. 그것을 이제 건축하는 데서 또 건축비가 조금 더 드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충분히 마케팅 활용하는 거죠. 제가 볼 때.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 소형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투자 가치는 그게 더 적을 수도 있겠네요. 소형 평수가. 소형이 아니죠. 계속 좋아지죠. 계속 인구가 주니까 해외사를 보더라도 대형 평형보다 고령화가 될수록 이제 도심지는 특히 소형 평형들이 그것도 알맞은 소형 평형, 뭐 실평수 12평에서 한 15평, 25평이면 너무 좋은 거죠. 네. 그쪽이 이제 다 그쪽으로 몰립니다. 그게 트렌드가 도심지는. 바뀌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예전엔 바뀌죠. 대형 평수를 굉장히 많이 선호했었는데 돈이 좀 있는 지금 분들이 많이 지금 바뀔 수밖에 완전히 없습니다. 앞으로. 달라졌군요. 예.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거래량, 대출 상황, 가격 쭉 봤는데 네. 자, 결론은 시장 회복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오히려 더 떨어질 거다. 더 하방 압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게 매물 상황이겠죠? 남아 있는 매물. 맞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매물 제가 그림을 가져온지 모르겠는데 그 막대 그래프고 선이 같이 있는 게 있는데요. 매물은 도리어 또 늘어났습니다. 네. 줄지를 않아요. 팔리고 있는데도. 거래량이 늘었다는데 그림 보시면 왜 늘어납니까? 잘 보시면 네. 맨 노란색이 네. 저 아파트 매매 매물이고요. 네. 막대 그래프는 전세 월세예요. 전세는 많이 줄었죠. 네. 그 대신에 근데 매매가 늘어났어요. 총 매물은 조금 줄었습니다. 전세가 좀 소진이 되면서. 네네. 근데 매매가 늘었는데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저분들이 걷어들이고 다른 방도를 취해야 될 텐데 못 걷어들이고 있어요. 그럼 저분들 중에 어느 분들은 지금 호가가 올라가가지고 버티고 있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꺾였잖아요. 예. 그 꺾인 게 이어지면 갑자기 또 꺾여지겠죠. 네. 그러면 그게 제가 예측했던 데드캣 바운스일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 하면 중요한 건 계속 올라간다는 상이 안 옵니다. 왜? 더 올라가봤자 내려가는 폭이 저는 더 클 거라고 예. 봐요. 왜? 지금 분위기를 보면 아까 여기 대출 현황 나왔잖아요. 자꾸 연출이 늘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경매 아니면 싸게 팔아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 시점을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제가 올 한 해는 기다려 봐라 이겁니다. 변동성이 많고 이런 리스크들이 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매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리적으로. 더 팍 지금 꺼지겠죠. 6만 개거든요. 네. 6만 개인데 3천 개 거래되잖아요. 3천 개 거래되면 뭐예요? 또 3천 개 또 나와서 또 6만 예. 개인데.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600개의 집인데 30개만 되고 나머지 570개는 선택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 공급의 원칙을 우리가 법칙을 100% 적용하면 가격이 내려올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이제 저희가 남아있는 매물 잔량을 봤는데 경매 낙찰률도 또 하나의 좀 바로미터잖아요. 네, 또 꺾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또 떨어졌다고. 이것도 똑같이 지금 매매 거래량처럼요. 여기서 이제 연결되는데요. 아까 조금 꺾인 거 보셨잖아요. 네. 근데 경매는 선행 지표입니다. 약간. 근데 경매는 3월에 치고 올라갔어요. 그때 4월에 내려왔고 네. 다시 꺾였습니다. 이미 4월에 이미 경매가 꺾였고 예. 낙찰률도 꺾였고 낙찰가율도 다운됐습니다. 그러면 뭔가 미래를 보는 경매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건데 예. 나름 부동산에 좀 식견이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벌써 4월에 접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월에 네. 이제. 그러니까 연결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5월 달 거래량이 정말 답이 나올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4월 거래량이 완전히 방향성을 못 정해줬어요. 전달하고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근데 올라가지 못한 거잖아요. 치고. 그러면 여기 지금 초반에 5월 열흘 15일이죠. 어떻게 보면 10일이니까 연휴 빼면 10월 시점인데 다음 주 한 주만 봐도 이제 색깔이 정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때는 좀 더 제가 다른 데이터랑 연결해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예측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5월 거래량을 주목하라는 말씀이셨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뭐 여러 기사에서는 뭐 회복 조짐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정말 지금은 아닌가 보다 싶은 느낌이 딱 드는 게 건설사들이 신규 공사 수주를 안 하고 있다. 이거 이제 시장이 나아질 거라고 건설사들도 예측을 안 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 1, 2년 후에는 뭐 입주 물량이 없어서 입주 절벽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도 일리는 있죠. 당연히 네. 입주 물량이 없으면은 절벽이 올 수 있겠죠. 근데 아까 기존 매물이 몇 개 있다 그랬어요. 6만 개라고 했잖아요. 6만 개가 그럼 다 소화가 될까요? 2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2, 3년을 신규 얘기하잖아요. 수주를 안 하는 거군요. 그 물량이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건설사들이. 건설사는 왜 안 하는지는 제가 분석을 네. 말씀드리면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안 됐습니다. 그게 돼야 투자하시는 분들이 실수요자들조차도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 요소까지 가입이 되는데 네. 그거를 지금 통과를 못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다. 둔촌주공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마지막에 무순위 집주로 들어간 분들이 중도금 대출 계산하고 1년 반, 2년 뒤에 전매할 생각을 한 분들이 실거주 의무가 안 깨지면 들어가 사셔야 돼요. 그렇죠. 완전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2년 뒤에 수요자들이 2년 뒤에 전세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쫓겨난 건 아니잖아요.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MB 정부 때요. 네. 2011년도, 12년도 전에 2010년도에 미분양 매입 대책서 규제 하나 다 똑같이 했어요. 9년도에. 네. 근데 11년도, 12년도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부터 8년도에 터졌으니까 네. 9년도부터 공급이 줄기 시작해요. 맞아요. 네. 그럼 12년도에 물건이 없어요. 실제로 12,000대. 평소에 35,000, 4만인데 12,000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집값은 더 하락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경기가 안 막할 수 좋았으니까. 없다. 네. 경제 상황과 같이 봐야 된다.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고 우리 소득이 정상적으로 3년 동안 소득이 축적이 됐다고 하면 그의 논리가 맞죠. 네. 근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경제 침체가 미국도 2년 올 거라 그러고 우리도 1년 반 오고 나면 그 침체에서 갑자기 회복돼가지고 물건이 더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 심리가 1년 반 안에 회복되기 힘들거든요. 지금 분양 안 하는 거는 지금 분양 예정 물량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분양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금융 비용이 들죠. 네. PF 대출 이자가 지금 7%거든요. 2년이면 14%예요. 네. 수익률 30%는 반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2년 뒤에 시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거 파산이죠. 예. 그러니까 건설사도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실거주 폐지가 되면 지금 분양을 하고 싶은데 네. 안 되니까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압박을 받겠지만 전세 사기 사건이 생겼잖아요. 젊은이들이 자꾸 안 좋은 일을 당하시잖아요. 여기다 대고 실거주물 폐지하는 거는 정말 이율 배반적이다 보니까 원희룡 장관도 약간 언질 줬잖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때가 그런 분위기가 있고 여기서 부동산을 살리겠다고 젊은이들 죽인다? 네. 안 맞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연말까지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겠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그러면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물건이. 네. 소화가 되고 살 집이 없어야 입주 물량이 없을 때 신혼부부 최소한의 물량이 집값이 뛰는 역할을 예. 하는데 지금 규제는 다 풀었잖아요.
실거주 안 부풀고 그러면 이제 선거가 총선이 있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변동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내년 3, 4월까지는 큰 뭐가 없는 거야. 네. 다만 지금 답이 없으니까 시장을 좋게 하고 영끌 때도 털었잖아요. 가진 사람들이. 지금 영끌 투작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자꾸 펌핑을 하면 젊은 모르는 분들이 5억 대출 했는데니까 그냥 좋아요. 뚝 했다? 빠지면 물리는 거죠. 또 네, 영끌 때는 네, 똑같이. 네, 네. 근데 지금 다 같이 안 산다고 가정을 할게요. 집값이 더 올라가요? 아니죠. 내려가죠. 네. 그러니까 이 언론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저는 괜히 많이 섭섭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젊은이들 생각한다라면 건설사가 옛날에는 GDP의 20%도 차지하고 12% 차지했기 때문에 건설사를 100% 도와주는 건 맞지만 네. 지금은 5.2%밖에 안 돼요. GDP에. 마치 나라가 망할처럼 얘기하는데 자영업자가 18%예요. GDP에. 그럼 얘기 정리됐잖아요. 네.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입주 물량에 적어서는 모든 경제 상황이 안정적일 때 맞는 얘기고 예. 살 수 있어 사잖아요. 네, 근데 네. 만 개가 나와도 비싸서 못 사면 안 사잖아요. 그거를 같이 생각하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매물이 이미 쌓여 있는데 입주 물량이 부족해서 입주 절벽이 와서 아주 힘든 상황이 올 거라는 건 지금 아니 아닐 지금 것 같다. 지금 9월 달하고 예. 내년 1월에 지금 입주 물량이 그러니까요. 터져가지고 이미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한다는 그렇죠. 게 웃기잖아요. 그렇죠? 내년 네네. 후년을 벌써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5월에 부동산 거래량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요. 176개. 네, 네. 176개. 근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다시 한번 네.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